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정말 많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에게도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사건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답니다. 저도 사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가장 힘든 거라면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도 조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인데 그 인간관계 때문에 있었던 기가 막힌 일이 있답니다. 저희 남편은 성격이 차분하고 순진한 편이에요. 학창 시절에도 엇나가지 않고 공부만 하던 모범생이었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성실하게 회사만 다녔던 사람이죠. 남편이 다니던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성실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주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랍니다. 남편은 정말 순진하고 착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에 반해 저는 할 말은 다 해야 하는 성격이었죠. 전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다니나 싶었는데 남편의 착한 마음을 역시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남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연애 시절이었어요. 남편의 회식이 끝나고 근처에 있었던 제가 데리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황당하게도 처음 보는 저에게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며 다짜고짜 차에 탑승을 하셨죠. 우리 김수혁 대리 여자친구라고 했나? 아니 이렇게 운전기사 노릇까지 하면서 김 대리랑 만나고 있는 거야? 김 대리가 뭔가 모르는 매력이 있는가 보네. 뭐 김 대리 승진하려면 나한테도 잘 보여야 되니까 우리 집까지 가지. 우리 집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는데 괜찮죠? 아이 그래도 남자친구가 승진하면 여자친구한테도 좋지 않나? 김 대리가 아까부터 2차 가자고 해도 안 가더니만 여자친구가 지켜보고 있으니 그랬구먼. 아, 양 과장님, 저 원래 1차만 먹고 가는 거 아시잖아요. 술 별로 못하고 2차까지 가면 내일 일어나지도 못해서요. 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여자친구입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다가 제가 마침 끝났다고 해서 여기 온 거예요. 원래 이렇게 데리러 오고 그런 거 아닌데 마침 근처에 있어가지고 제 여자친구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여자친구 외모에 반하고 성격에 반했거든요. 에이, 우리 김대리 눈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내가 2차 가보면 더 에이스라인 언니들 많은데 말이야. 아무튼 다음에는 꼭 2차 같이 가자고. 이런 거 가져가야 나랑 돈도 ok해지고 거기다가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거야. 김 대리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지금까지 대리만 달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2차 가서 꿀팁 알려줄 테니 다음에는 꼭 가자고. 여자친구는 이런 거 이해하지? 요즘 그런 거 이해하는 여자가 어디 있나요? 그런 거 가는 거 요즘은 다들 싫어하지 않나요? 2차 안 갔다고 승진에 영향을 준다면 그런 회사는 저는 별로인 것 같은데. 수혁 씨, 술 많이 마셨어? 중간에 물 좀 사고 올까? 술 마시기 전에 숙취 해소제라도 사서 먹지. 내일 피곤하겠다. 얼른 데려다 줄게. 아이고, 우리 김 대리도 여자친구가 이런 거 하나 이해를 못 해주는구만. 김 대리, 내가 상사로서가 아니라 같은 남자로서 조언하는데 사회생활 이해 못하는 여자 만나면 피곤해.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자 나오는데도 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사업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응접을 잘해야 승진도 잘하는 건데. 김 대리는 여자친구 만나는 동안에는 글렀네 글렀어. 남편의 상사는 제가 있는 걸 신경도 쓰지 않고 막말을 퍼붓곤 했죠. 중간에서 난감해하던 남편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나 시달리고 있을지 뻔히 보였어요. 남편은 애초에 술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회사 회식은 빠질 수 없었기 때문에 꼬박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매번 2차, 3차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상사가 있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남편의 상사를 보자마자 딱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느낌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직속 상사였고 승진에도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첫 만남을 갖고 난 후부터 상사는 주말마다 계속 남편에게 연락을 해와 데이트를 방해하곤 했습니다. 급한 일이라면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든지 바로 사무실로 와서 일을 처리하고 가라든지 온갖 불편한 상황을 만들곤 했죠. 어느 날은 주말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상사가 연락이 와 급하게 서류를 작성해 보내고 연락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상사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수혁 씨,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굳었어? 무슨 일 있었어? 왜? 서류 보낸 게 뭐가 잘못됐대? 아니면 다시 작성해야 한대? 우리 데이트 여기서 그만하고 수혁 씨 집에 가서 일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 그래도 열심히 서류 작성했는데 상사가 뭐라고 혼냈어? 오늘 급한 일 있으면 그냥 아까 집에 갈 걸 그랬나 봐. 일이 뭔가 잘못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진주야. 나 그냥 회사 그만둘까?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힘들어. 오늘 작성한 서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더라고. 다른 직원한테 메일 보내고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양 과장님이 할 일인데 왜 내가 보내냐면서 또 시켰냐고 하더라고. 양 과장 본인이 할 일을 나한테 해야 한다고 넘겼던 것 같아. 뭐?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은 수혁 씨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이상하네 그 사람. 왜 매 주말마다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건데? 평일에도 수혁 씨한테 온갖 일 다 떠넘긴다고 한 거 아니었어?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자기 할 일을 왜 그렇게 떠넘기는 건데? 그래 놓고서는 수혁 씨가 잘해서 성과 나오면 그거 다 자기가 했다고 말한다며. 수혁 씨,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그러면 진짜 더 수혁 씨 부려먹으려고 안달 날 거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싶은 마음도 있어. 대학 졸업하고 처음 들어왔던 회사잖아. 여기 회사 들어오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노력했는데 대리 한번 달아보려고 열심히 뛰었는데 고작 한 사람 때문에 그만둬야 하나 고민되네. 양 과장 회사에서도 신임받고 있어서 내가 함부로 뭐라고도 못하겠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나도 난감하다 정말. 그 사람 회사 임직원 가족이라고 했지? 아니 그 회사는 왜 그래? 나 진짜 이해가 너무 안 돼서 그래. 우리 집도 사업하고 회사 운영하고 있지만 솔직히 직원들 인성 개판이면 회사도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 아니 근데 그 회사는 말단 직원들 부리며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수혁 씨, 너무 힘들면 그만둬. 수혁 씨 능력이면
다른 회사 가서도 잘 적응하고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버틸 때까지는 버텨봐야지. 집에서도 내가 회사 그만뒀다고 하면 걱정하실 테고, 나도 그러고 싶지는 않아. 양 과장이 비겁하고 나쁘긴 하지만, 양 과장 사정도 들어보니까 좋지는 않더라고. 이번에 파트 변경 신청도 받는다고 하니까 한번 신청해 보려고. 지방으로 가게 되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지. 남편은 직속 상사의 횡포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지방으로 전출을 가려고 신청도 했었죠. 남편은 가난한 집 맞이로 책임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의 기대가 컸고 집안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부담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 상사의 횡포에도 그저 묵묵히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방으로 전출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직속 상사가 받아주지 않으면서 남편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지만 남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프로젝트도 획기적이게 아이디어를 내고 진행하기도 했고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죠. 이런 노력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사가 모두 가로채 버리기도 했지만 사내에서는 이미 남편의 능력이 인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도 아깝기도 했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남편의 성실함과 꾸준함에 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부모님은 남편을 초대해 거하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그때 부모님께서는 남편에게 자신들의 회사로 오라며 스카우트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내가 우리 진주 남자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김수혁 대리 능력을 보고서는 꼭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오고 싶었네. 거기다가 이제 곧 우리 사이가 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있어. 거기 회사 사실 엉망이지 않은가. 말단 직원들만 내내 일하고 그의 상사들은 노력하지도 않고 거래처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 그나마 내가 자네 보고 거래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 회사로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너무 감사한 제안을 받아 너무 기쁩니다. 그렇지만 아직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저까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제 및 직원들도 고생하게 되니 지금은 이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도 많을 테고 아직 배워야 할 것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첫 회사라 애정도 많이 갖고 있고 애착도 있고요. 조금 더 지금 회사에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유, 그래. 자네 뜻 알고 있네.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말해본 걸세. 자네가 회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거 내가 정말 잘 알지. 첫 입사했을 때도 자네 우리 회사에 와서 회사에 대해서 술술 얘기하는 걸 보고서는 애정을 갖고 다니는구나 내가 생각을 했어. 그래서 금방 승진해서 자리 잡겠다 싶었는데 어찌된 게 자네가 승진이 잘 안 되더라고.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싶었지. 언제든지 힘들 때면 와서 얘기하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진주와 결혼하고서도 평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만년 대리라 아버님께서도 고심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 사정도 아시다시피 결혼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주한테는
힘든 짐 짊어지지 않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랑 같이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래. 김서방,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는 내가 믿어. 누구보다 성실한 거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믿고 우리 딸 소개해 준 거잖아. 나도 직원들 많이 채용도 해보고 겪어도 봤지만 솔직히 회사에 애착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찾기 힘들어. 거기다가 성실한 사람도 찾기 힘들고. 내 마음처럼 일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쉽나. 근데 자네는 자기한테 맡겨진 일 어떻게든 책임지고 하지. 내가 그래서 김서방을 참 좋아해. 우리 딸 남자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존경하네. 남편은 깐깐한 사업가 아빠에게도 인정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입사 초기부터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노력도 많이 했었죠. 그 모습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결혼 소식을 너무나 반기셨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남편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 남편의 그 상사만큼은 남편을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한 모든 성과는 자신이 가지고 가면서 남편이 하지 않은 잘못된 일은 남편 탓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회사 내부에서도 남편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상사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어요. 어느 날인가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저를 찾아와서 오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술을 잘 못하는 남편이 처음 보이는 행동이라 놀랐는데 물어보니 상사가 잘못한 일을 자기한테 덤터기를 씌웠다고 하더라고요. 수혁 씨, 그걸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떡해. 아무리 수혁 씨가 착해도 그렇지. 그런 건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수혁 씨, 안 되겠어. 내가 그 상사 만나서 한마디 해야 되겠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라도 말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지금껏 그 상사가 실수한 것들도 다 수혁 씨 탓으로 돌렸잖아. 그래 놓고서는 수혁 씨가 열심히 일한 건 자기가 했다면서 다 가지고 가고 이게 뭐야? 나도 그래서 이번에는 안 참고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양 과장이 내 앞에서 무릎 꿇어서 빌잖아. 얼마 전에 양 과장 이혼했대. 그때 한참 계속 실수하고 그랬었다고 했잖아. 그때쯤부터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더라고. 이혼해가지고 혼자서 딸아이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자기 실수한 거 알려주면 가족백 있어도 회사 잘릴 수 있다면서. 그래도 내가 평판 좋으니까 내가 했다고 하면 다들 넘어가 줄 거라면서 울며불며 싹싹 비는데 나도 돌겠어. 아무리 울며불며 빌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도대체 몇 번째야? 그 사람 진짜 이혼한 거는 맞아? 저번에도 집에 일 있다면서 일찍 가고 그랬다며. 다 같이 회의해야 되는데 급한 일이라면서 집에 가고 그랬다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고생하는데 자기 혼자 홀랑 빠져놓고서는 왜 그 성과는 자기가 가지고 가고 난리야? 내가 정말 속상해서 할 말이 없어. 그날도 물어봤는데 애가 열이 펄펄 나서 응급실까지 갔다고 하더라고. 와이프는 연락도 안 받고 애 혼자서 집에서 아프다고 전화 왔다면서 나한테만 사실대로 말하고 간 거야. 어차피 회사에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건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나 진짜 회사 그만둬야 하는 걸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좋아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다행히 회사에서는 별일 아닌 걸로 마무리했지만 언제까지 그 사람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하지? 수혁 씨,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 나 수혁 씨가 일 안 하고 쉬고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수혁 씨 집 때문에 걱정이라면 그것도 걱정하지 마. 어쨌든 우리가 결혼할 거니까 우리 둘이 같이 헤쳐나가야지. 그러니까 수혁 씨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괴로우면 언제든지 그만둬. 내가 말했잖아. 수혁 씨 능력이면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고 잘 적응해서 잘할 거라고. 남편의 상사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상사의 부탁을 받아주곤 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벼랑 끝에 있다는 사람을 내칠 수 없었던 것이었죠. 남편은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며 다시 힘을 냈고 회사를 꿋꿋하게 다녔습니다. 저와 결혼 날짜를 잡고서 회사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준 날, 그 상사는 퇴근하는 남편을 끈질기게 따라왔고 저와 데이트를 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결혼한다면서요? 그래도 이렇게 청첩장 나눠줄 때는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나눠주는 건데. 이런 거 아직 어려서 못 배웠나? 그래도 이런 건 다 예의고 예절인데 아무도 말 안 해줬나 봐요. 내가 그래도 직속 상사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한 끼 거하게 사줘야지. 내가 그때 처음에 만날 때 말했죠. 우리 김대리 만년대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나한테 잘 보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아, 그런가요? 그러면 앉으세요. 제가 오늘 밥 살게요. 저희 결혼하실 때 그럼 사모님이랑 다 같이 오세요? 들어보니까 결혼도 하셨고 따님도 있으시다고. 안 그래도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부부의 세계는 잘 몰라서요. 그때 제 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하는 여자는 2차, 3차 즐기는 것도 인정해주고 배려도 해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런 건 안 배우고 이해도 안 돼서 사모님한테 좀 여쭤보려고요. 농담 가지고 왜 이렇게 진담으로 받아들여요? 그거 농담이었어요. 김대리 와이프 기억력 되게 좋다. 예식장 거기 제 친구도 했었는데 거기 홀이 크긴 하지만 음식 맛이 별로더라고요. 에이, 미리 물어보셨으면 제가 말을 해드리는 건데. 이미 계약은 다 하셨겠죠? 아이고, 결혼식장 음식 맛없으면 하객들 다 욕하던데. 행복한 날에 욕 좀 먹긴 하시겠어요? 아, 그래요? 저희 아버지 지인분 호텔이라서 하려고 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맛이 없으셨어요? 제가 호텔 사장님이랑 잘 알고 있어가지고 가서 잘 말씀드려볼게요. 아, 결혼식장 오시면 호텔 사장님도 보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때 가서 말씀드려보면 되겠다. 그때 그 호텔 오셨는데 음식이 맛이 없었다고? 그렇죠? 그래도 말은 건너 전달하는 것보단 직접적으로 하는 게 낫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근데 아버님 진분이 호텔 하시면 김대리 와이프분 아버지도 잘 나가시는 분이신가 봐요. 뭐 어쨌든 결혼 미리 축하드려요. 제가 결혼식을 갈지 말지는 김대리 하는 거 봐서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결혼하신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상사는 마치 결혼식에 어떤 꼬투리라도 잡으려는 듯 이것저것 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역시 지지 않고 맞대응을 했죠. 끝까지 비꼬는 상사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정말 힘들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결혼식장에 상사는 나타나지 않았었고, 그래놓고서는 신혼여행 다녀온 남편에게 답례품도 주지 않는다면서 험담을 했죠. 어느 날 남편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외에서 그 상사가 한 여자랑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인사를 하려고 다가가니 상사는 화들짝 놀랐어요. 김대리. 김대리가 오늘 여기는 어쩐 일이야? 와이프랑 데이트 나왔구나. 이번 주에 김대리 바쁘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데이트할 시간이 있는가 보네. 어디 가는 길이야? 우리는 지금 예약한 게 있어가지고 바로 가봐야 돼. 월요일 출근해서 보자고. 양 과장님? 옆에 사모님 아니세요? 그때 연락이 안 되신다고 하신 거 아니신가요? 그저께도 사모님 연락도 안 되고 잠적했다고. 딸 아파서 집에 가봐야 한다고 하셔서 과장님 일 제가 다 하고 퇴근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전에 인사드렸던 김수혁 대리입니다. 저 기억나시죠? 양 과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야기하고 와도 괜찮으실까요? 아니, 김대리, 무슨 얘기를 해? 우리 바빠. 그리고 그거 그냥 농담으로 한 거야. 처음에 김대리한테 말했더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농담이라고 말도 못했어. 어쨌든 내가 한 말 취소니까 그렇게 알고 나 바빠서 이만 가볼게. 와이프랑 데이트 잘하고 월요일에 자세한 얘기 해줄 테니까 그때 보자고. 아니, 양 과장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럼 지금까지 이혼하신 것도 사실이 아니시고 사모님이랑 연락 안 된다고 하신 것도 거짓말이신 거예요? 양 과장님, 왜 거짓말 하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사실 말해 주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사실대로 말 안 하셨어요? 제가 양 과장님 사정 다 배려하느라고 매일 야근하고 서류 다 제가 처리하고 작성하고 정신없이 보낸 거 아시잖아요. 김대리, 내가 나중에 자세한 거 말한다고 하지 않았어? 왜 이래? 아니, 나 자네 직장 상사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소리를 쳐? 김대리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바쁘다고 나중에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 정말 기분 나쁘게 왜 이러는 거야? 어쨌든 지금 설명 못하니까 월요일에 얘기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들통났음에도 상사는 뻔뻔하게 오히려 남편에게 기분 나쁘다며 소리를 치곤 가버렸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상사에 대한 온갖 연민과 정이 다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나마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고 주변에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서 여러 번 호소를 했었기 때문에 남편은 상사에 대한 조금의 연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남편이 폭발하게 된 일은 그로부터 얼마 뒤 부부 동반 송년회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가족 친화 기업이었기 때문에 매년 부부 동반 송년회를 열었고 그날 남편과 저도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상사는 당연하게 남편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김대리, 여기 있었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부장님, 사모님 구두 때문에 다리 아프다고 하시거든? 가서 찜질할 수 있는 얼음팩 사오고 간 김에 밴드도 몇 개 사고 와. 그리고 숙취 해소제 안 사왔어? 센스 있게 그런 거 말단 직원이 챙겨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와이프랑 같이 왔다고 자기 일 안 할 거야? 당장 가서 숙취 해소제도 넉넉하게 사와. 양 과장님, 곧 있으면 사장님 오시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사오나요? 저쪽에 구급함이 있으니까 거기서 밴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와이프가 있어서 다른 분들 신경을 써드리진 못할 것 같네요. 양 과장님께서는 오늘 사모님이랑 같이 참석을 안 하셨나 봐요. 다른 분 데리고 오신 거 보면. 이렇게 저한테 이것저것 주문하지 마세요. 저 못하겠습니다. 뭐? 지금 김대리 제정신이야? 그리고 내가 누구랑 오던지 뭔 상관이야? 내 둘째 부인 될 사람이다. 어쩔래? 이게 진짜 보자 했더니만 버르장머리가 없네. 너 지금 나한테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디서 직장 상사한테 대들어? 어떤 버릇없는 자식이 감히 직장 상사한테 대드냐고? 말년 대리로 늙어볼래? 당장 나한테 사과해. 무릎 꿇으라고. 안 꿇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떤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하나요? 저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내가 당신이 한 짓거리 다 밝힐 거야. 남편이 그나마 착해서 지금까지 봐준 거라고.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짓까지 저질렀는지 내가 다 까발려 볼까? 어디 다 까발린 후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꼰대짓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날의 소란으로 인해서 회사에서는 자체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사는 결단코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다면서 오히려 남편이 자신에게 대들었다고 했죠. 교묘하게 남편이 상사에게 보낸 메시지를 편집해 그동안 자신에게 압박을 해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남편은 회사에 대한 정도 모두 떨어졌고 그냥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 그만두더라도 상황을 모두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노트북에 있었던 모든 파일들을 회사로 보내줬고 그 파일 중에서는 상사의 업무를 대신 작성하면서 중간 작성을 했던 파일, 마무리를 했던 파일들이 모두 들어 있었죠. 조사가 진행되면서 상사의 그동안 실적이 대부분 남편의 실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남편은 상사와의 통화 녹음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상사가 남편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부려먹었던 일들도 다 들통나게 된 것이었죠. 또한 부부 동반 송년회해왔던 여자 역시 진짜 와이프가 아닌 상간녀라는 사실도 밝혀졌고 가족 친화 기업인 회사는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상사는 징계를 받게 되었고 지방에 있는 작은 관리 지점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죠. 그 와중에 상사는 끝까지 자신을 구제하고자 남편을 찾아와 거짓 증언을 요구하더라고요. 김대리, 진짜 내가 김대리 이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독하게 하다니. 나 진짜 실망이야. 그래도 우리가 같이 근무한 세월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같이 일한 동료를 내치나? 김대리, 정말 이런 사람이야? 내가 김대리 그렇게 안 봤는데 나 이번에 지방관리 지점에 가면 거의 잘린 거나 마찬가지야. 거기 가서 다시 여기로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 이거 다 김대리 때문인 거 알지? 내가 아무리 김대리 괴롭혔다곤 하지만 원래 상사라면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어쨌든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한 번만 회사 가서 서로 사과하고 풀었다고 좀 해줘. 그렇게만 해주면 나 지방에는 안 갈 수 있어. 뭐요? 양 과장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한테는 미안한 점 하나도 없으세요? 그동안 제 일들 다 가로채시고 제 아이디어도 과장님이 내신 걸로 하셔서 성과금도 다 받으셨잖아요. 제가 그거 다 참고 넘어가셨는데도 지금 그 말이 나오세요? 저한테 언제 사과하셨어요? 저한테 사과 한마디 하신 적 없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그 따위 부탁을 하십니까? 아이, 김대리. 내가 어려운 부탁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김대리 어차피 이제 그만둔다며. 회사도 그만두는 마당에 나까지 지방으로 갈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나는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어떻게 지방에 홀로 내려가서 살아? 김대리,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부탁해. 그냥 그만두는 김에 나한테 선물 하나 해주는 걸로 치면 되지 않아?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와, 진짜 인성 개판이네. 저기요, 아저씨. 지금 누가 누구한테 부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당신 어차피 외도 저지르고 있었잖아. 지방을 가던 뭐 하던 가정에 애정도 없으신 것 같은데 어차피 잘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애초에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건데 지금 뭘 부탁한다는 거야? 어차피 당신 회사에서 팽당했어. 아저씨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키우세요. 구질구질하게 부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지방 근무도 당신한테는 벅찬 일 아니야? 가족백으로 과장단 주제에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장 안 가면 경찰에 갑질, 거짓 증언, 회유로 신고할 거니까 당장 나가! 뻔뻔하게 집까지 찾아와 말을 하는 상사를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죠. 전 이걸로는 부족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동반 송년회에서 모두 찍었던 사진들을 뽑아 양 과장님 댁으로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후 남편은 직장을 그만뒀어요. 회사에서는 그동안의 사건들을 보고 남편에게 사과를 했고 승진을 약속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미련이 없다면서 그만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그만두고 난 후 그 회사와 거래를 끊었어요. 듣고 보니 그 책임을 양 과장 그 사람이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부모님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사원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능력 있던 남편은 여러 거래처들을 수월하게 성사시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부모님 회사에서도 남편은 금방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 양 과장은 이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람도 들통나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지방에 가서도 사고를 치면서 잘리게 되었다더라고요. 이후에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자신 좀 꽂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는데 그 회사가 제 부모님 회사라는 걸 듣고서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단순히 직급 때문에 부하 직원들을 무시했던 그 사람은 아마 그 인성 때문에 앞으로도 제대로 풀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역시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런 남편을 인정해 주시고 직장에서도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누군가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 성실함과 남을 생각하는 배려심으로 남편은 누구보다 직원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둘째 며느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희 시댁처럼
장남이 항상 우선이신가요? 저희 시댁은 말 그대로 뭐든지 장남이 우선인 집이에요. 그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얼마 전 한 사건 때문에 싹 사라지게 됐는데 저희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결혼할 때 남편은 자신이 차남이기 때문에 저에게 시집살이 이런 걸로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자신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이었는데 시댁에서는 남편을 잘 챙기진 않았거든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장남인 아주버님 얘기가 우선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결정도 장남이 결정하는 걸 따르기도 했어요. 문제는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는 말과는 다르게 시모는 형님과 절 자주 비교하셨고 항상 형님을 위해줘야 한다며 저에게만 말을 했었죠. 네 형님이 시집 올 때 얼마나 예뻤는지 아니? 결혼식에서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저런 예쁜 며느리 얻었냐면서 칭찬했다니까. 거기다가 애가 얼마나 싹싹하고 자랐는지 동네방네 큰며느리감 제대로 들어왔다고 한다니까. 거기다가 그네가 예의도 있어가지고 시집 올 때 얼마나 잘하고 왔니? 너는 그런 형님 만난 거 축복인 줄 알아. 우리 큰아들이 잘하니까 며느리도 잘하는 거지. 부창부수 알지? 에이 어머님, 저도 시집 올 때 잘해왔잖아요. 저도 칭찬해 주세요. 형님 잘하시는 건 알지만 저도 잘하고 있는데 항상 형님만 칭찬해 주시고 저 너무 서운해지려고 그래요. 저희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하잖아요. 저번에 남편이 얼마나 서운해했는데요. 저번에 어머님 아프시다고 해서 엄청 좋은 영양제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아주버님한테 칭찬했다면서요. 그게 다 형이 잘하니까 그런 거지. 걔가 형이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니? 다 우리 큰아들 덕분에 그런 거야. 아직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든 큰형부터 잘 돼야 아래 동생들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모셔야지. 너희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나중에 형이 알아서 동생들 챙기지 않겠니? 항상 큰아들을 제일 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시기도 했고 남편도 가족들을 살뜰하게 챙기기도 했지만 정작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가족들한테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항상 자기들 일이 우선이었고 급할 때면 가족을 찾았지 연락 한 통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부모는 항상 큰아들 내의 바라기였죠. 형님네는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딱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입덧으로 힘든 저에게 찾아와 시모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안 그래도 입덧이 좀 심해서 전화 드린다고 하고 못 드렸는데 입덧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오늘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같이 나가서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좀 이따가 남편 온다고 하니 오늘은 남편이랑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같이 드세요. 밥은 됐고, 너 어떻게 벌써 임신을 한 거니?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니들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임신을 해? 나는 너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달려왔어. 임신을 해도 왜 지금 한 거야? 에휴, 정말 내가 답답해서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항상 첫째, 네 아주버님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했잖아. 네? 아니 그게 무슨... 아주버님한테 아직 말을 못해서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정기가 아니라서요. 나중에 안정기 되면 그때 말하려고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가족들 다 모이는 날 저희는 못 갈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디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형님이 임신을 안 했는데 니들 먼저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냐고. 아무리 그래도 순서가 있지. 이러면 순서가 틀린 거잖아. 원래 형이 먼저 결혼하고 임신해서 출산을 해야 아이를 갖는 거지. 이렇게 덜컥 임신해버리면 어떡해? 내가 세상 둘째가 먼저 애 낳다는 건 처음 들었네. 너희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이런 건 형님이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임신을 왜 형님이랑 상의를 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아니죠. 저희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형님네도 아직 아이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형님네 아이를 안 낳으면 저희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은 다른 사람이랑 상의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랑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니들한테 그냥 부담 갖지 말라고 어른으로서 그렇게 말한 거지. 아무리 그래도 순서라는 게 있는 거야. 일단 형님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순서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해.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를 꺼내는 시모를 보면서 전 한참이나 멍해질 수밖에 없었고, 임신에도 순서가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나중에 남편이 듣고선 저보다 더 어이가 없다며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섰어요. 시부모는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구나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아주버님과 형님 태도가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죠. 형님네는 그동안 아이 생각이 없다고 했었는데 제 임신 소식을 듣고서는 갑자기 난임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여러 번 시도 끝에 바로 임신을 했고, 형님이 임신을 하니 시모는 동네방네 자랑을 하면서 다닌 듯 했어요. 그 정도는 서운하지 않았는데 제일 서운했던 건 바로 시댁에 가서 먹는 음식이었죠. 그네야, 입덧은 좀 어떠니? 임신하면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어야 해. 우리 장손품은 귀한 몸이니 무리하지 말고, 알았지? 네가 좋아하는 음식 잔뜩 차렸으니까 오늘 배부르고 든든하게 먹고, 나중에 갈 때 싸줄 테니 다 가지고 가서 먹어. 아이고, 어떻게 그 장한 일을 해냈니? 나중에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알았지?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제가 입덧이 심하지 않은가 봐요. 저도 입덧 때문에 고생할 줄 알았는데 역시 백속 아가가 착해서 그런지 입덧도 심하지 않네요. 동서는 이렇게 못 먹어서 어떡해? 임신했는데 어쩜 살이 더 쏙 빠진 것 같아. 우리 조카는 별로 착하지 않은가 보다. 엄마 이렇게 고생시키고 말이야. 그러게 말이다. 쟤는 어떻게 임신하고서는 살이 더 빠지냐? 하여튼 간에 역시 우리 큰며느리는 다르긴 다르구나. 우리 장손이 뱃속에서부터 장손 노릇을 하는 거야. 그나저나 아직 성별이 확정되는 건 아닌 거니? 보니까 성별 알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 뭐 어차피 배를 보니 딱 봐도 아들이야. 동네 사람들도 큰애 보더니만 다들 아들 임신한 것 같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아마 다음 달에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어머님 말처럼 아들일 것 같아요. 태몽도 그렇고. 아들이면 진짜 너무 좋죠. 그나저나 동서는 입덧도 심하고 배도 그렇고 딸인가 봐. 그치? 내가 그런 건 잘 본다니까. 동서는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
어머님, 근데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만 차려주셨네요. 어머님 덕분에 뱃속 아가도 너무 행복하대요. 그나저나 동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네? 이참에 이런 것도 좀 먹어봐. 싫어한다고 안 먹으면 그거 아이가 배운다? 형님과 시어머니는 둘이서 쿵짝이 잘 맞았고, 저도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형님과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음식만 잔뜩 차렸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보다 보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잘 챙겨달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다 큰 어른이 음식을 까탈스럽게 고르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저를 탓하셔서 서운한 마음도 점점 더 커졌죠. 형님은 임신을 하고선 입덧 한 번이 없었는데, 반면 저는 임신 중반이 넘어갈 때까지 입덧이 쭉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만나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 그럴 때도 저는 그냥 참석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너무 몸이 힘들어 가지 못할 때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그럴 때도 항상 저의 몸보다는 다른 사람들 신경을 쓰는 게 심오셨어요. 입덧이 그렇게 심하니? 그래도 가족들 다 같이 모이는 날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참석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안 와서 오늘 네 형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아? 며느리라고 둘밖에 없는데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컨디션 안 좋다고 그냥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니? 얼른 전화해서 형님한테 고생했다,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그러렴. 저도 웬만하면 가고 싶었는데 몸 상태가 정말 심각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오늘 식당에서 외식했다고 하던데 형님이 뭐 준비하셨어요? 남편 말로는 오늘 그냥 편하게 밖에서 밥 먹고 헤어졌다면서 말하던데 어디 형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오신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며느리가 둘인데 첫째 며느리만 오니까 그런 거지. 얼마나 신경을 썼겠니? 그리고 너 입덧 심한 거 알겠으니까 이제는 너무 티내면서 입덧 하지 말어. 그냥 감기 걸렸다든지 일 있다고 하고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못 온다고 하면 그네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어떻게 형님도 잘 견뎌내고 있는데 아래 것이 더 유난이야. 하여튼간 별나다 별나. 무엇이든지 대부분 형님 위주로 돌아가고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덕이 그쪽으로 향했는데 가장 서운했을 때라면 바로 성별이 나온 날이었어요. 저는 형님보다 일찍 임신을 해 먼저 알게 되었는데 딸을 임신하고 있었죠. 형님이 성별을 알게 되던 날 갑작스럽게 시댁에서 저녁을 같이 먹자면서 다 초대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형님이 아들을 임신해 축하를 하는 자리였어요. 아이고, 우리 장한 큰며느리. 역시 집안대를 이룰 수 있게 아들까지 품고 있고 내가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니까. 그네야, 오늘 많이 먹거라. 네가 잘 먹고 건강해야 뱃속 우리 장손도 건강하지. 너 좋아하는 음식 잔뜩 했어. 우리 장손 이름 뭘로 지어야 하나?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엄마 아빠 닮아서 애가 똘똘하고 야무질 것 같은데. 역시 우리 장남이 한 번에 아들을 갖고 장하구나 장해.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아들이어야지. 병원에서 뭐라고 하니? 잘 자라고 있다고 하지? 벌써부터 언제 태어날지 너무 기대가 되는구나. 아들 닮으면 뭐든 잘할 텐데 말이야. 옛날이었음 동네 잔칫감인데. 어머니 아버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애 성별 나왔을 땐 별다른 말 안 하더니만 무슨 잔치까지. 그리고 저번에는
사촌 출산했을 땐 딸이고 아들이고 건강하게 낳기만 하면 된다고 해놓고서는 무슨 아들 타령이에요. 듣다 보니 내가 너무 서운해지려고 하네. 그리고 매번 이런 식으로 형수님 좋아하는 음식만 차릴 거예요? 이럴 거면 그냥 우리 모임에는 안 올게요. 다 따로 만나요. 이것 봐라. 그네는 그래도 가족 모임이라고 어떻게든 챙기려고 꼬박꼬박 나오는데 둘째는 보이냐? 어떻게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빠지려고 하는 거 막내는 막내야. 아직도 아기야 아기. 무슨 이 형수님만 챙기고 네 와이프는 안 챙긴다는 거니?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써주고 있는데 별소리를 다 하네. 됐어. 오기 싫으면 오지 마. 아무리 남편이 나서서 서운함을 표현해 보아도 시부모님은 신경도 쓰지 않았고 단지 어린아들이 철없이 하는 투정이라 생각하셨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좀 강하게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정말로 시댁에 앞으로 발길을 끊겠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또 철없이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시부모도 진짜로 시간이 지나도 시댁에 가지 않자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본인들 잘못이라면서 사과하셨는데 분위기가 좀 풀리고 나니 또 그때 일을 제 탓으로 돌리셨어요. 저번에 네 남편이 나한테 이제 집에 안 오겠다 어쩌겠다 했을 때 얼마나 내가 당황스러웠는지 아니? 역시 얘는 막내띠를 절대 못 벗는구나 싶었어. 어떻게 자기 안 챙겨줬다고 삐질 수가 있니? 그래도 우리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거지. 언제쯤 철이 들 건지 몰라. 에휴. 혹시 네가 옆에서 입김 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하도 이상해져서 말이야. 제가요? 남편이 그럴 사람도 아니고 애초에 남편도 서운하다고 어머님한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도 자꾸 차별하지 말라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서운하니 그런 건데 제가 시댁에 가지 말라고 말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잖아요. 에휴,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그때는 형님만 챙겨서 미안하다고 하시고서는 아니 뭐 우리가 첫째를 좀 위해주긴 하지만 남들이랑 뭐 다를 게 있겠어? 단지 첫째고 더 하는 일도 많고 수고로운 일도 많으니까 챙기는 거지. 아직 니들이 어려서 잘 모르는 거야. 나이 들어봐. 원래 나이 순서대로 챙기게 되어 있어. 아유, 난 우리 작은 아들이 애교 많은 막내라고는 생각했지만 안 그러던 아들이 자꾸 그러니까 말하는 거지 뭐. 큰애야 원래 우직하고 생각이 깊었긴 했다만 어쨌든 작은 애가 엄마밖에 모르는 효자였는데 갑자기 불평불만만 쏟아놓으니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니? 아들도 원망스럽지만 그 모든 원인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고 그래도 한번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조심하시는 듯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점점 더 차별이 심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먼저 딸을 출산하게 되었는데 시모는 오지도 않으셨어요. 절 배려하시느라 오시지 않으시는 건가 싶어서 집으로 간 후에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었답니다. 어머님, 저 집에 왔어요. 어머님 그래도 손녀 보고 싶으실 텐데 전화도 없으시고 집에 오신다는 말씀도 없으셔서요. 혹시 제가 불편할까봐 한 번도 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오시고 손녀도 보세요. 남편한테도 말은 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편하게 오시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이 잘 태어난 거 알았으니 뭐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 몸은 괜찮니?
어쨌든 아이 낳느라 수고했네. 안 그래도 내가 너 맛있는 거라도 먹으라고 아들한테 돈 보내놓았어. 그래도 넌 수월하지. 딸이니까 뼈대도 작고 그럴 거 아니야. 나는 우리 큰애가 아이 낳다가 힘들면 어쩌나 걱정이야. 나도 아들 둘을 낳아봤잖니?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아, 형님은 이제 산 딸 얼마 안 남았죠? 저번에 제왕수술 생각하고 계시다고 해서 좀 일찍 낳으실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근데 형님은 왜 제왕수술 하신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출산할 때 물어보니까 웬만하면 자연 출산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왕수술은 무슨? 그냥 낳을 거야.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한 거 가지고 그렇게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니? 너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소방 맞았어. 시댁에서 딸 낳고 그렇게 편히 쉬고 있으면 얼마나 구박받는데. 넌 참 좋은 시절에도 태어났다. 하여튼간 몸 잘 챙기고 이번에 출산했으니까 다음에 가족들 모일 때 꼭 와야 한다. 그때 큰애 출산하기 전에 맛있는 것 좀 먹고 그러자.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용돈을 챙겨주셨다고 하니 속은 그러지 않으신가 했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5만 원만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뒤 형님이 출산을 하셨고 그때 산후조리 비용도 시댁에서 다 줬고 아이한테 필요한 물건들은 다 새 걸로 하나부터 열까지 사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차별을 했을 때보다 아이에게 차별했을 때 더 서운하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 딸을 엄청 아껴서 좋은 물건을 알아서 사줬고 되도록 시댁의 아이와 같이 가진 않았지만 갈 때도 갔다 오고 나서도 혹시나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남편과 저도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시모는 아이가 자라면서도 한 번을 저희 집에 온 적은 없었는데 손녀가 보고 싶다고 하거나 맡기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고 부탁을 드려도 아이는 엄마가 봐야 한다며 거절하셨죠. 그런 시모가 어느 날은 뜬금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머, 어머님, 어떻게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어머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오시질 않으시다가 오늘은 어쩐 일로 여기 주변에 볼 일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미리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약속 늦추기라도 했을 텐데 오늘 아이랑 같이 어딜 좀 가봐야 해서요. 한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쩌죠? 뭐 난 상관없으니까 네 볼일 봐. 아휴, 니들은 물건이 왜 이렇게 많니? 이거 사주면 네 딸이 잘 가지고 놀긴 하니? 아직 어려서 뭘 모를 것 같은데. 잘 쓰긴 하는 거야? 보니까 새 거 같은데. 손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쓰는 거면 내가 좀 가져갈게. 이런 거 필요도 없는 물건 집에 그냥 두면 복 나가. 바로바로 치워줘야지. 이렇게 두면 안 돼. 네? 이거 아이가 잘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오셔서는 뭐 필요한 거 있으신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다 애가 놀면서 쓰고 있는 물건이라서 가지고 가시기에는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에이, 이런 거 물건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니? 한두 개만 사주면 되지. 일단 이거랑 이거는 내가 가지고 갈게. 우리 장손이 좀 컸다고 집에서 너무 심심해 하는 거 있지? 그네가 오늘 일 있다고 해서 애를 맡겨두고 갔는데 집에 뭐가 있어야 말이지. 물어보니까 니들 딸한테 엄청 사주고 그런다며. 좋은 건 나눠 써야지. 여자애들은 솔직히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어.
시모는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는 장손줄 물건 없나 보고 가지고 가버렸고, 갑작스런 상황이라 놀라기도 했지만 당장 30분 뒤에 약속을 가야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할머니라며 반가워하는 딸을 뒤로하고 물건만 이리저리 살피느라 바빴어요. 딸이 뒤에서 빤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에만 집중하는 시모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이 사건 이후로 저희는 시댁에 가는 발걸음을 줄였고, 명절이나 큰 행사 빼고는 대부분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댁에 가는 걸 아예 멈추진 못했죠. 남편도 저도 그때는 원래 첫째만 좋아하셨으니 영까지 끈을 잃을까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고 치울 때 일이 생겼어요. 준이, 할머니 봐봐. 이렇게 해서 닦는 거야. 알았지? 이제 걸음마 하고 다니니까 앞으로는 상 네가 닦는 거다. 알았니?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수저 숟가락은 네가 가져다 놔야 하는 거고, 나중에 다 네가 해야 할 일이니까 엄마 하는 거 잘 보고 따라해. 알았지? 어쩔 수 없이 네가 딸로 태어났으니까 해야 하는 일이니 어쩌겠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딸한테 왜 행주를 지어주세요? 그거 저 주세요. 아직 딸 어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한테 벌써부터 그런 걸 하라고 가르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딸한테만 말하지 마시고 저기 어머님 손주한테도 말하셔야지. 나중에 애들 이거 제대로 알면 서운해해요. 저희처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딸이랑 아들이랑 같니? 원래 다른 걸 뭐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장손한테는 이런 일 맡길 일이 없는데 왜 말을 해? 어차피 주은이 있으니까 나중엔 주은이가 다 해야 할 일이고, 지금부터 교육해두면 나중에는 더 편하지 않겠어? 대환이는 저기 저 방에 들어가서 아빠랑 텔레비전 보고 있어. 이런 건 남자가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어머니, 이렇게 알려주면 애들은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나중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형처럼 저렇게 누워서 차려진 밥상에 밥 먹을 때나 일어나고 저렇게 된다고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애 버릇 나빠지게 하는 거 모르세요? 지금부터라도 좀 자제하세요. 아예 그렇게 하시기 어려우면 대놓고 주은이랑 태환이 차별이라도 하지 마시던지. 아이고, 내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러면 달고 나오지 그랬냐? 진작에 달고 나왔으면 내가 이렇게 시키겠어? 뭐 장손만한 손주 없다고 하지만. 그리고 장손이 나중에 커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 형도 그냥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큰일 생기면 다 형이 정리하고 주관해야 하는데 너는 무슨 그런 것도 모르니? 남편이 아무리 말을 해봤자 시부모기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차라리 우리가 발길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갈수록 두 손주들 태도는 점점 달라졌는데, 딸은 머리가 좋아서 6살이 되기 전부터 한글을 떼기 시작했고, 영어 알파벳은 진작에 뗀 상태였어요. 그런데 조카는 5살이 되도록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시모는 형님 아들이 저러는 게 바로 제 딸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아유, 저렇게 딸이 집안에서 잘난 척 하니까 아들이 길을 펼 수나 있나. 너는 애를 데리고 올 거면 좀 교육을 시켜서 데리고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앞에서 잘난 척 해버리면 다른 애가 얼마나 기죽고 그러겠어. 에휴, 여자가 길을 펴면 안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지. 우리 태환이가 말이 트일 때가 됐는데도 이게 이러는 이유가 있다니까. 저희가 보면 뭐 얼마나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한 달에 한 번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 저희 딸이 말 잘한다고 태연이가 그래서 못하는 거라고 말하시는 건 아니죠. 저번에 형님한테 검사 받아보라고 아는 기관 추천도 드렸는데 거긴 안 가보셨대요? 오늘은 형님도 안 오시고 뭐 문제가 있어서 가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말이 빨리 트이면 좋잖아요. 우리 장손이 뭐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거야? 너 말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내가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말을 늦게 하는 애도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늦게 할수록 머리도 똑똑하고 더 좋은 거야. 쟤는 머릿속으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봐도 애가 기가 한 번 죽으면 이게 아무리 자주 안 본다고 해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 다행히 시조카는 5살이 끝나갈 무렵에 말이 트였지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말괄량이었고 시댁에 가끔씩 가게 되면 시조카는 시댁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사고를 쳤는데 시부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시댁에 맡기고 좋아하던 아주버님과 형님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불만이 있는 듯 보였고 그러다가 7살 어린이날에 사건이 터졌어요. 어린이날이라면서 선물을 주겠다고 다 모이게 했던 시부모는 저희 딸에게는 주방놀이를 선물해 주셨는데 7살 평생 처음 받는 선물이라 딸이 너무나 좋아했고 저도 많이 놀랬죠. 그런데 시조카에게는 갑자기 돈이 든 봉투를 수여하더라고요. 우리 조은이는 이제 7살이 되었으니 슬슬 집안일도 해보고 그래야 하지 않겠니? 딸은 다른 건 몰라도 집안일만 잘하면 돼. 여자는 똑똑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 집안일만 잘하면 예쁨 받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선물해 준 거야. 집에서 연습 많이 하라고. 알았지? 그리고 우리 태환이 하나밖에 없는 장수원. 저번에 엄마가 말한 영어 유치원 내가 보태줄 테니까 다음부터 잘 다니렴. 아무리 그래도 아직 아이한테 집안일만 잘하면 된다니요. 어머님, 그런 의도로 이거 사주신 거면 저희 안 받을래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동안 그래도 아이 생각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잘 지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온 거였는데 저희 진짜 안 되겠네요. 너무하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장손이 먼저 잘 돼야지 집안이 사는 거야. 우리 장손은 앞으로 대대로 클 아이니까 내가 이 정도 투자를 하는 거지. 니들도 그렇지 않니? 우리 몰래 아이한테 이것저것 좋은 걸로 사주고 솔직히 큰애가 잘 돼야 모든 집안이 화목하고 좋은 거지. 니들만 잘 되면 그게 가족이니? 니 딸이야 니가 알아서 교육을 시키든지 말든지 하고 일단은 우리는 장손한테 투자를 좀 하려고. 장손은 나 닮아 성공보증 수표잖니. 장손 타령만 하는 시부모를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꼈어요. 그러던 중 딸이 시모의 말을 듣고선 그래서 할머니 이름도 보증인이야? 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사색이 되었던 건 다름 아닌 아주버님과 형님이셨는데 아주버님 얼굴이 심각해지더니만 갑자기 시부모님 방으로 들어가 옷장부터 정신없이 싹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주버님은 갑자기 화를 내며 수많은 서류 뭉텅이를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죠. 엄마 혹시 또 땅 가지고 장난쳤어? 아, 그거 나 준다며. 내가 말했잖아. 지금 사업 안 돼서 망하게 생겼다고. 엄마가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 이제 어쩔 거야? 땅 문서 어디 갔어? 혹시 그것도 다 팔아먹었어? 이건 또 뭐야?
여기저기 또 보증 사준 거야?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말해. 아니, 그게 아니라 보증 선 건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야. 걔가 사업을 좀 크게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 사이즈가 있으니까 보증인이 필요하더라고. 엄마가 뭐가 있겠니? 땅이랑 이런 건 가지고 보증을 서준 것뿐이고 이번에 투자금 받으면 바로 갚는다고 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저번에 당하고 이제는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니까. 어머님, 이게 그거랑 뭐가 달라요? 아, 어머님 제발 사고만 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이 땅 주신다고 해서 이것저것 견적까지 싹 다 봤는데 진짜 어쩔 거야? 어머님 그래도 땅까지 넘어간 건 아니죠? 그냥 또 남아있는데 이건 별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 땅에 사업 시작할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애초에 저희 주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남이 가지고 가지 누가 가지고 가겠니? 이러지 말고 바로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자. 내가 서류를 쓰긴 했는데 형식적인 거라고 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거야. 니들이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내가 말을 꺼내질 못했어. 이것도 다 투자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잘 해결한다니까 그러네. 지금까지 니들 돈 잘 받아놓고선 이제 와서 이 난리니? 알고 보니 시모는 여기저기 땅이며 부동산이며 다 끌어다가 장순한테 많이도 해 주셨더라고요. 재산도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 보증인까지 서게 되면서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고 사건을 알고 나서 얼마 뒤부터 여기저기 난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 처음에는 장남 장손을 챙기려고 부동산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되니 장남에게 문제를 오픈했고 원래 장남에게 물려준다고 했던 땅을 팔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정신 못 차리고 또 투자 사기에 당하면서 남아있는 땅도 가압류가 들어왔고 그제야 시모는 장남에게 연락을 했지만 장남은 시모를 외면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투자한 돈이 있는데도 왜 못 도와주냐고 하니 장남은 엄마가 좋아서 해준 거지 우리가 해달라 한 적 없다며 끊어버렸죠. 결국 시모는 저희에게 부탁을 하러 오시기도 했어요. 아이고, 이제 어쩌냐. 집도 모두 다 날아가게 생겼다.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래도 엄마가 좁은 방 한 칸에서 사는 건 원하지 않지? 니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다음 수습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왜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장남한테 찾아가시지. 들어보니까 땅도 이미 주겠다고 하고 다른 땅 판 돈으로 장남이랑 장손만 챙겼다면서요. 그 많은 돈 받은 당사자들은 어쩌고 왜 저희한테 와서 해결해달라고 하세요? 잘난 형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재산도 다 형한테 주시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큰일 해결하려고 장남이 있는다면서요. 아유, 큰애가 내 연락을 안 받아서 그래. 네 형이 연락도 안 받고 책임 못 져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니? 이번에 해결 못하면 진짜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데 네 형은 연락도 안 되고 급해서 그러니까 네가 좀 해결해줘. 저희도 해결 못 해드려요. 형은 밖이라도 한 게 있어서 모르겠지만 저흰 결혼부터 지금까지 다 저희 힘으로 살아온 거 아시잖아요. 저희 힘으로 모은 것보다 활배로 받은 형한테 연락 다시 해보세요. 남편은 시부모가 자신 몰래 형에게만 집 한 채 넘는 돈을 지원해줬다는 사실을 알고선
크게 실망을 했어요. 돈이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선 너무나 서운해했고, 더군다나 자신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태어났을 때 5만 원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그간 시족하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줬다는 걸 알고선 이제는 더 이상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시부모는 우리 보고 천륜을 끊는 나쁜 애들이라며 저희만 탓했지만 정작 그렇게 지원받은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건이 터진 이후로 발길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재산을 날리고 나서 겨우 집만 건져낸 시부모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다시 연락이 오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마음을 열 생각이 없어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천륜인데 이렇게 냉정하게 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의 의견 부탁드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딸아이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려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